안녕하세요, 카렌 이광환입니다. 며칠 전에 이 렉스턴 스포츠의 롱휠 베이스 버전 렉스턴 스포츠 칸 출시 현장에서 디자인을 한번 쫙 살펴본 바 있죠.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주행 느낌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은 500kg까지 실을 수 있는 모델하고 700kg까지 실을 수 있는 모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 700kg까지 실을 수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 먼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타는데, 지난번에 그 출시 현장에서 봤던, 그러니까 진열돼 있던 모델은 사이드 스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는 사이드 스텝이 안 달려 있거든요. 확실히 탈 때 발을 높이 들어야 돼서 좀 더 수고스럽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그 고정식은 35만 원이고 네. 전동식은 130만 원인가 그 정도 했었잖아요. 네. 전동식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정식 정도는 달만할 것 같아요. 그 승하차의 편리함이라면. 예. 그리고 또 자기만 타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혹시 또 뭐 가족까지 태우실 분들이라면 충분히 35만 원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어우, 묵직하네. 방금 제가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묵직하네요. 지금 몸무게가 1200kg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출력은 180마력에 토크가 42.8kgm잖아요. 몸무게 대비 출력이나 토크를 보면 그렇게 여유롭진 않죠. 저 G4 렉스턴이 나왔을 때부터 지적받았던 내용들이고요. 하지만 그거 뭐 쌍용 자동차가 그 부분에서 달리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2.2L 디젤 엔진 가지고 잘 요리를 해야 될 텐데, 뭐 발진 가속은 예상했던 대로 되게 묵직하긴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달려보면 속도는 또 잘 붙여나가요. 지금 시속 한 70, 80 내외에서 가지고 있는데, 방금 가속하실 때 엔진음이 웅 나는 것만큼 차 앞으로 쭉 나가는 느낌은 안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묵직한 느낌이 나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교통 흐름을 따라가는데 부족하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정도였으면 차를 내놓을 수도 없죠. 렉선 스포츠의 경우에 기존에 팔리고 있던 모델은 1900에서 2100까지였거든요, 몸무게가. 근데 얘는 제일 무거운 모델로 봐도 2180kg 정도 나가요. 둘 다 제일 무거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kg, 60kg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적재함이 더 커졌잖아요. 차 길이도 310mm 늘어났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80kg, 우려했던 것보다는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더라고요. 그 차가 길어진 게 이쪽 앞쪽 공간이 아니고 저 뒤쪽 데크가 길어진 거여서 다 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 쌍용 자동차 설명에 의하면 토크도 2kg 늘렸기 때문에. 아, 2kg 지금 느껴지시나요? 네, 2kg이 더 늘렸기 때문에 조금 뭐 그래도 전혀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 한 1.9kg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아주 정밀하게 느끼시는데요? 네. 그 차이를 느끼긴 쉽지 않죠. 네. 지금 끝까지 밟으신 거예요? 네. 150 이상에서 잘 안 올라가네요. 지금 약간 오르막길이긴 한데 그거 감안해도 140, 50 되면 이제 확 줄어드네요. 지금 변속기는 아이신 6단에 들어가 있죠. 뭐 기존에 쓰던 변속기랑 차이점이 없어요. 디자인도 똑같고요. 기어 레버만 좀 바뀌었죠, 디자인이. 예전에는 요 마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지금 왼쪽에는 토글 스위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스티어링 운전대 뒤에 있는 패드 시프트처럼 적극적으로 변속의 재미를 느껴라, 뭐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토글 스위치는 아니고 그냥 뭐 특정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고정 그 기어 단수를 고정시켜 놓을 때 있잖아요. 자동 변속기가 스스로 기어를 바꿔물지 않게끔 고정시켜 놓는 목적, 뭐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변속을 이렇게 해보면 수동 변속을 적극적으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변속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단 딸깍 이렇게 한 박자 쉬고 들어가죠. 딸깍 이제 바뀌고. 쌍용차 탈 때마다 한 번씩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매뉴얼로 놓고 변속을 하면 만약에 6단이다 6단으로 달리고 있다가 속도가 떨어지면
기어가 바뀌잖아요. 근데 저 계기판에는 바뀐 기어를 표시를 안 해줘요. 다시 하는데요? 아, 바꿔줘요? 그냥 속도 줄여도? 방금 6에서 제가 이거 손 안 대고 브레이크만 네. 밟았거든요? 네. 5도로 내려가는데요? 아, 진짜요? 이게 업데이트가 됐나 보네요. 네. 아 5도는 줄이네요. 내려가는데? 내려가네. 내려가네요. 개선했네요. 네, 계산했습니다. 방금 제가 킥다운을 하면서 RPM을 확 띄웠더니 그 엔진음이 두껍거든요? 예. 바리톤 소리처럼. 그런 엔진음이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 소리 자체도 크지 않고요. 지금 속도가 105인데 107km인데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 부분에서는 흠잡을 부분이 없네요. 지금 신 기자님이 들으시기에도 소음 거슬리지 않죠?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트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확실히 플래그십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차인 만큼 소음은 잘 막은 것 같아요. 포트나 봉보이 더블캡 모델들이 한 800km 이렇게 싣나봐요. 네. 얘는 700km까지 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100kg밖에 적재 용량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추 캐릭터가 겹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출발선은 완전 다르죠. 걔는 완전 트럭 베이스고 네. 얘는 이제 승용 SUV를 가지고 그렇죠. 픽업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달리면서 주행 느낌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소음 부분에서도 포토나 봉고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시끄럽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얘는 승용차랑 거의 차이 나지 않는 정도의 정수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유리하다 볼 수 있죠. 저희가 회사차로 지금 더블캡을 쓰고 있잖아요. 사륜구동. 지금 이렇게 대화 못 나눠요. 못 나눠요. 이 정도 속도면은. 네. 대신 이제 그 차는 가격이 훨씬 싸다는 거. 그렇죠. 네. 진짜 그 소음은 이런 잘했죠. SUT 치고는 잘 막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소음 자체도 잘 막은 것 같고 네. 타이어도 지금 폭이 되게 좁거든요. 500kg까지 실을 수 있는 모델은 타이어 폭이 255고요. 네. 얘는 235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 235면 그 승용차 수준인데. 네. 그러니까 타이어 폭이 얇아서 노면 소음은 유리할 수 있겠죠, 얘가. 근데 그 쌍용 자동차에서 지난번에 상품 설명하실 때 네. 하셨던 얘기가 지금 이 700kg까지 실을 수 있는 요 모델은 네. 17인치 휠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몰아보니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여기에다가 18, 20 이런 거 끼면 정말 승차감 딱딱해지고. 네. 밸런스가 좀 되게 틀어질 것 같은데요. 500kg까지 실을 수 있는 모델은 기본 휠이 18인치에 옵션으로 20인치도 제공을 하거든요. 예. 근데 얘는 지금 17인치 휠만 딱 기본으로 달려 나오고 옵션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쌍용 자동차에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지금 코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평상시에 타고 다니던 제 차보다는 네. 그냥 일반 승용차보다는 상당히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많이 돌려야 됩니다. 지금 락트락이 몇인지는 제가 안 해봤는데 이따가 정차 상태에서 락트락을 해보면 아마 승용차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야 될 거예요. 네. 보통 승용차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가면 한 2.5? 2.56 뭐 이제. 예, 그 정도 되잖아요. 그 가끔 램프 이런 데 돌아나가면서도 평소에 내가 돌리던 양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감아야 됩니다. 2.8 뭐 이 정도. 예,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급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예. 움직임이 크죠. 빠릿빠릿하게 뿅뿅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 후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배처럼. 네. 그리고 이 차의 성격 자체도 네. 칼질하는 차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도를 달리면서 네. 포장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통통통 튀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동승석에도 잠깐 앉아봤을 때 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고 있을 때 확실히 그 프레임 차의 특징이 느껴져요. 네, 잔진동이 자자자자 이렇게 와요. 네. 네. 이게 하체나 네. 혹은 프레임에서 충격을 흡수시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프레임이 동 울리는 네. 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나죠. 게다가 지금 아까 쌍용 자동차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700kg짜리 모델은 공기압도 45psi로 맞춰놨다. 아, 타이어를. 예,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프레임 바디죠. 스프링도 지금 판 스프링이 껴져 있잖아요. 700kg까지 실을 수 있는 모델은 파이브링크가 아니고 판 스프링이 껴져 있는데 판 스프링이 구조도 간단하고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많은 무게를 짊어지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만 반대로 승차감을 구현하는 데는 불리한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바디에다가 판 스프링에다가 또 타이어 공기압까지
45 psi로 빵빵하게 채워놨기 때문에 승차감이 통통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합쳐진 셈이죠 지금. 네. 최저지 상부가 20cm가 넘고요 얘가. 네. 렉선 스포츠에 비해서 지금 렉선 스포츠 칸이 차고가 15mm 높아졌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차체 자체가 높아질 수는 없고 하체 세팅을 달리해서 이 최저지 상부가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체 바닥부터 노면 사이의 거리가 15mm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높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휠 베이스도 일반 렉선 스포츠에 비해서 11cm, 그러니까 110mm 길어졌거든요. 근데 차만 길어지고 최저지 상부는 그대로면 홈로 주행에서 가운데 그렇게 볼록한데 넘어가는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최저지 상부도 높일 수밖에 없죠. 지금 차고가 높아서 그런지 지금도 이렇게 램프를 돌고 있는데 네.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죠. 저도 지금 이 옆에 타고 있는데 이 다리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어요. 네. 보통 요 정도 코너면은 거의 뭐 40km 이런 속도로 돌아 나갈 때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안 그래도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차가 기울어지는 걸 떠나서 일단 차고가 높아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옵니다. 네.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도 지금 요철 같은 건 통통통 튀고 넘으면서 약간 단단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무게중심을 좌우로 흐트러뜨리면 싹싹 쏠리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온로드에서 뭐 속도나 빠릿한 움직임 이런 걸 추구하는 차는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잘하는 특기가 다 차마다 다른 거잖아요. 네. 뭐 오프로드를 달린다거나 짐을 많이 실었을 경우에는 이 칸만의 장점이 또 살아날 수 있겠죠. 작년 렉선 스포츠 미디어 시승 때와 같이 쌍용차는 이번 미디어 시승 행사에도 오프로드 코스를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쌍용차는 엄청나게 하드코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녀본 인공 코스들을 싹 돌이켜봐도 가장 험난한 수준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예요. 첫 번째 코스는 언덕 경사로입니다. 기어노브 뒤에 있는 포트로닉 사륜구동 시스템 타이어를 사륜 하이로 돌리면 그만입니다.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HDC 힐 디센트 컨트롤을 써서 슬슬슬슬 그냥 내려오면 되거든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스스로 제동을 걸으면서 일정 속도를 유지해주니까 심리적 부담이 훨씬 덜하죠. 이번에는 사륜 로우로 바꿀게요. 통나무를 타고 넘을 때마다 바퀴가 털썩하고 떨어집니다. 타이어가 땅에 떨어질 쯤 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충격을 줄이는 게 요령입니다. 다음 코스로 이동하는 구간도 바닥에 주먹만한 자갈이 깔려 있는데 이 정도는 크게 우당탕탕 거리지 않으면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 정통 SUV라면 당연하겠지만 요즘 워낙 무늬만 SUV인 차들이 많다 보니 자칫 이 정도 달리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방금 사륜 로우에 뒀을 때는 바퀴에 워낙 큰 토크가 걸렸었죠. 좌우 바퀴에 구동력이 전환될 때 쿵 하고 충격이 전해졌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사륜 하이로 바꾸면 이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죠. 자, 경사로 코스에 들어섭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운전대만 잘 잡고 있으면 스르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각도는 약 30도.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언더범피와 업범피 코스를 지나면서 점점 코스가 험난해지기 시작하죠. 대망의 모글 코스에 들어섭니다. 그 언더범피와 업범피도 차에 상당히 무리가 간다 느껴질 만큼 굴곡이 심했었는데 모글 코스는 한술 더 떠요. 인스트럭터의 지시대로 운전대를 돌려가면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험로 주행 중에는 너무 빠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적당한 관성을 유지한 채로 빠져나가는 게 요령입니다. 이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일반적인 환경에서 수개월 혹은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단 몇 시간 만에 몰아서 받는 셈이거든요. 평소 온로드 주행 감성은 모노코크 차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하드코어 오프로드를 몇 시간 달리는 상황이라면 역시 프레임이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렉선 스포츠 칸은 렉선 스포츠에 비해서 휠 베이스 11cm, 차체 길이가 31cm 더 길어졌습니다. 다행히 최저 지상고도 함께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좀 크다 보니 험로에서 조금 더 부담스럽긴 하더군요. 렉선 스포츠 칸과 함께한 오프로드, 이렇게 자신있게 험한 코스를 기획한 쌍용차의 자신감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이번에는 적재용량 500kg짜리 렉선 스포츠 칸으로 옮겨 탔습니다. 아까 올 때는 700kg짜리를 탔었잖아요. 리프 스프링이 달려있는. 네. 그래서 승차감이 뭐 비교적 좀 단단하다. 아니 단단하다기보다 좀 통통 튄다. 그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얘는 기존 렉선 스포츠와 같은 5링크 구조를 가지고 있죠. 리어 서스펜션에.
그 요철을 넘는 느낌 어떠신가요? 아까보다 훨씬 그 진동이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니까 어차피 진동이 없을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올 때도 이제 뒷자리에 타고 왔잖아요. 예. 진동이 빨리 끝나는 그런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판스프링 달린 차를 제가 아침에 타고 왔을 때는 솔직히 머리가 좀 아팠거든요.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이 차는 지금 복귀하는 길인데 좀 피곤해요. 사실 피곤함에도 한결 네. 덜 피곤한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도 승차감이 확실히 부드럽네요. 그리고 방금 그 중간 기착지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다른 기자분들께도 여러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땠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다 비슷한 반응이에요. 승차감이 한결 좋더라. 예. 저뿐만 아니고 다들 승차감에는 이 5링크 쪽에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가족도 좀 태우고 그럴 분이라면은 이걸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차를 상업적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에게 200kg이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적재 공간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판스프링으로 돼 있는 차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뒷자리에 계신 강중희 기자님이 말씀을 하시길 네. 이제 그 500kg짜리를 살려고 하다가 700kg짜리를 바꾸시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적재 용량 한 800kg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더블캡 봉고나 포터를 사시려고 하다가 승용의 목적이 좀 더 필요해가지고 네. 그래서 차를 요걸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짐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되게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5링크가 훨씬 더 편안하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차를 레저 목적으로 사실 목적이라면은 무조건 5링크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는 판스프링을 단 데다가 타이어 공기압도 45 psi를 맞춰놨었는데 지금 얘는 36이네요. 36, 37 정도로 낮춰져 있잖아요. 물론 휠이 지금 20인치 휠로 훨씬 더 큰 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네.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져서 거기에서 오는 승차감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 렉선 스포츠 때도 칭찬을 했던 부분인데 네. 이 계기반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 되게 좋아요. 신인성도 그렇고요. 좀 애니메이션 모드거든요. 신인성도 그렇고 그래픽의 세련미도 그렇고요. 뭐 우려라고 하면 쌍용에서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쌍용이 그렇게 이렇게 잘하는 브랜드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걸. 근데 되게 좋아요. 많은 수입차들이 막 그냥 도둠체, 굴림체 굴림체는 아닌가요? 그냥 도둠체 같은 거 쓰잖아요. 명조체 쓰는 브랜드도 있었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군소체도 있습니다. 되게 네. 진지하게 막. 네. 아무튼 그렇게 폰트를 미처 신경 못 썼구나 라면서 실망감을 주곤 하는데 얘는 되게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죠. 사실 계기반이 운전할 때 많이 보는 데이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되게 기분 좋은 거를 느끼기 시작하면 차 전체에 대한 이미지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요. 제가 출시 현장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쌍용 자동차에서 두루 쓰고 있는 스티어링 휠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생겼어요. 밑에는 아주 두껍고 위에는 가늘고 되게 우락부락 하거든요. 네. 이게 보기엔 되게 멋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특히나 주차 같은 거 할 때 스티어링을 이렇게 막 감잖아요. 예. 그럼 여기 가운데 버튼들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원치 않게 조작될 때가 많습니다. 네,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막 감다 보면 손가락으로 이걸 툭툭 쳐가지고 근데 원치 않는 뭐 갑자기 라디오가 나온다거나 조작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몇 미리 차이일 거예요. 미묘한 건데도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조작할 때는 그 몇 미리 차이가 차이를 주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듬는 브랜드가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잘 하는 브랜드고요. 근데 그런 데서 좀 투박함이 느껴지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렉선 스포츠는 처음에 이 칸이 나오기 전에 렉선 스포츠가 나왔을 때도 장점으로 쌍용 자동차에서 말씀을 하셨던 게 자동차세가 싸다. 화물차니까.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승용차 타고 다니면 1년에 자동차세 얼마 내죠? 한 5, 60만 원 내나요? 하여튼 수십만 원을 내야 되는데 네, 그죠. 지금 얘는 25,800원? 몇만 원? 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무료죠, 그냥 그 정도면. 그러네요. 뭐 그런 장점도 있고 대신에 또 단점이 있는 게 얘는 화물차로 분리되기 때문에 다른 우리 승용차들처럼 고속도로에서 1차선, 2차선 이렇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저기 1차선. 네, 지금까지 렉선 스포츠 칸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최대 적재량 500kg까지 실을 수 있는 이 프로페셔널 모델과 700kg까지 실을 수 있는 파이오니어 모델 이 두 대를 연이어서 몰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차이가 분명하더라고요. 가격은 프로페셔널이 2,986만원에서 3,367만원이고요. 파이오니어는 2,830만원에서 3,071만원까지입니다.
최대 적재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서 렉스턴 스포츠의 공간이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프로페셔널 모델을 고르시면 되고요. 프로페셔널 모델을 고르셨을 경우에는 이 5링크 서스펜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수한 승차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조금 양보하더라도 200kg 더 싣는 게 중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 리프 스프링에 달려있는 프론티어 모델을 고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승용차에서 화물차 순으로 쭉 줄을 세우면 지포 렉스턴, 그 다음에 렉스턴 스포츠, 그 다음에 칸 프로페셔널, 칸 파이오니어, 그 다음에 뭐 포터나 봉고, 더블캡, 요 정도 순으로 쭉 줄을 세울 수 있겠네요. 렉스턴 스포츠 칸은 렉스턴 스포츠의 가능성을 확장하면서 인기를 쭉 이어가기 위한 쌍용의 신무기인 셈입니다. 쌍용차는 2019년 올 한해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을 비롯해서요,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신형 코란도 C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들 신모델이 올 한해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